제가 잘 아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윤석열 정부는 한 가지 옷만 입고 한 가지 레파토리만 가지고 장례식 가서도 노래 부르고 결혼식 가서도 노래 부른다. 하나만 보고 간다. 그렇죠.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커녕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도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신모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정치부에서 일하는 외교 전문기자 유신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긴장과 대립이 말과 수사 영역에 이제 머물렸다면 최근에는 물리적인 실체로 위협이 좀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40년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이벤트라고 할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국내 공개적으로 네. 기항을 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이벤트죠. 이벤트인데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그다음에 국내용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북한에게는 핵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렇죠. 약간 보여주기식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가 맞는데 이 핵잠수함이 사실 우리나라 근해에 와 있든 원거리에 나가 있든지 간에 핵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죠. 사실. 그렇죠. 똑같겠죠. 그렇죠. 네. 오히려 가까운 데 있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각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심리적인 효과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엔 북한이 막 이렇게 뭐 핵 도발을 하거나 하는 이유가 미국을 핵 회담장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목표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런 목표는 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북한이 단기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핵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미국 전역을 다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과시하는 거고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제재를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를 더 이상 받기 싫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P5가 있는데 그 이외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갖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사실상의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사실상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이지만 제재는 받지 않는다.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재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보유 그 지위를 달라라는 그렇죠. 그 자기네 핵보유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이겠죠. 소위 말하는 북미 적대 관계 해소. 이거는 북한이 아주 오랫동안 바래왔던 건데 북한이 지금 뭐 중국,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연대를 통한 제3의 길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북한은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 조정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시기가 언제이냐, 어떤 조건에 무엇을 논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화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럼 예전에도 좀 대화 국면에 우리가 대화해볼래 할게 이렇게 참여해본 적은 있었나요? 가까운 예로 지금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북미 대화가 열리고 굉장히 빠른 반전이었거든요. 2017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숨 쉴 틈 없이 하다가 11월 29일에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을 하고 이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그리고 핵무력 완성됐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 나와서 자기 입장 설명을 하고 1월에 신년사에 대화를 이야기하고 2월 평창 올림픽에 왔죠. 그리고 북미 대화를 재개해서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엄청 정말 숨가쁜 일정인데요. 6,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빠른 전개인데 그때도 북한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나름대로 사정이 좀 있었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굉장히 그 2015년 이후에 가해진 아주 고강도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제재를 세게 조였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은 반대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더니 겁을 먹고 테이블로 나갔다. 서로
적절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대화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북한이 미국 핵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네. 미사일도 쏘고 일주일 사이에 담화를 4번이나 내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반응했잖아요. 그 중에 좀 눈길을 끄는 네. 담화가 하나 있는데 7월 17일에 나온 김혜정 부부장 담화를 네. 보면 뭐가 이거는 다른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뭐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촉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북한의 지금까지 입장은 미국이 공화국을 분수하려는 책동을 멈출 때까지 대화는 없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김여정이 대화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가 갖고 있는 조건,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그걸 아주 강력히 비난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 새로운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해요. 자기들이 제일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 대화가 열려야 한다. 그리고 또 대화가 열리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CVID는 네. 꿈도 꾸지 마라. 그거는 안 돼. 이거. 그렇죠. 협상이나 이건 우리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강경한 언사이긴 하지만 대화를 언급했다고 하는 어쨌든 점에서 대화라는 좀 말을 눈길을 좀 언급했다. 끄는 것 같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대선 1년밖에 안 그쵸, 남았고 예. 지금 중러가 미국과 관계 이런 걸 국제 정세를 감안해 봤을 때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하고 하는 비즈니스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7월 17일에 한미 핵 협의 그룹 그 NCG가 공식 출범을 했어요. 네. 이제 출범하면서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이게 실질적인 핵 억제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보여주기식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한미 NCG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한국의 의견과 역할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걸 제도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너네 의견 좀 협의체죠. 들어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발표된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그런 네. 내용이죠. 그 회의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첫 번째 회의라는 점을 좀 감안을 네. 해보면 이번 회의에서 그렇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된 건 없어요. NCG는 이게 그 한미 양자간 협의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나라들이 참여한 그런 다자 협의체가 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옛날에 그 육자회담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NCG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은 왜 그걸 원하고 우리는 왜 그걸 신중해야 될까요? 한미 NCG는 한미 양자 간의 네. 그 미국의 핵 전력 운용을 공동 기획을 하는 건데 그 양자 간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예외적인 그런 협의체거든요. 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제공, 구체적인 네.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NCG는 북핵 위협 대응이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고 일본 들어오고 호주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다자 협의체가 돼버리면 이거는 북핵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다 미국 아래로 이렇게 해쳐 모여가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주 극렬하게 반발하는 그렇겠죠. 아시아판 군사 협의체, 아시아판 나토 같은 것이 형성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영내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더 어려워질 예. 수밖에 없고 일단 한국이 가져야 할 스탠스는 한미 간의 이 협의를 내실 있게 가져서 확장 억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주력을 하는 게 그리고 이걸 확대하는 문제는 아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 그 외정돼 있어요. 예.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기시다 총리랑 그 워싱턴에서 이제 좀 뭐 캠프 데이비드인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예. 이 회담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아웃풋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건데 외교에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특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뤄지는 의제들이 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이 그동안 이렇게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국제회의, 다자회의를 네, 그쵸. 계기로 해서 네. 뭐 다른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만난 적은 있는데 요것만 딱 따로 요 만난 이슈, 적은 핵 이건 이슈로. 처음이죠. 그 자체라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났다는 자체가.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입니다. 아. 그게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우리랑 일본이랑 안 그렇죠.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묶여지지 않았던 건데 세 나라가 이제 같은 글로벌 이슈에 같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한미일 협의를 통해서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걸 포함해서 훨씬 더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더 그 이상까지 그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죠. 모든 공동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이제 이런 명분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미일 삼국 동맹 체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이제 한일 관계 때문에 되지 않았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준 거죠. 강제징용 문제를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눌러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삼국 동맹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거는 외교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 안 됐을 뿐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이렇게 막 다 좋게만 한 일이 되는 건가요? 모든 일이 다 단점도 있잖아요.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틀림없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책이 그렇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그 대미 정책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방향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의 정책은 어떻게 돼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모든 관계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대중국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 나올 수 그렇죠. 있겠죠. 제가 잘 아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윤석열 정부는 한 가지 옷만 입고 한 가지 레파토리만 가지고 장례식 가서도 노래 부르고 결혼식 가서도 노래 부른다. 하나만 보고 간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변도로 가게 됐을 때 잘 안 맞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데 다시 얘기하면 미국에 대한 방향도 있고 중국에 대한 방향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느냐.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미국하고의 정책을 모든 걸 다 일단 성사시켜 놓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리스크는 그때그때 케바케로. 그렇죠.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임명까지도 이제 다 됐는데 이분의 그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극우 성향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에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장관에 앉혔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저도 약간 좀 물음표던데요. 그러게요. 이게 윤석열 정부 생각하는 이제 통일부의 기능, 통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죠. 신임 통일부 장관이 유튜브 활동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학자가 논문 쓰고 강의하고 하지 않고 유튜브 한다는 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MZ 세대신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극우적인 내용인데 북한 붕괴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신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헌법에 그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돼 있고. 반헌법적인 대북인식을 가진 통일부 장관이 왔다는 건 참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죠. 아주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는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정부는. 대화 안 한다. 정부조직법을 먼저 바꿔야 돼요. 이게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에 그 남북 대화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사실상 거의 없애버린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부의 역할과 통일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대화가 지금 요원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언제든 그렇죠. 대화할 수 있게. 근데 이런 경험을 사실은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안 한다라고. 그런 기조였는데. 근데 여러 사건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북한이 핵실험도 2차 핵실험 했고 미사일 발사했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는 거의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미국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정말 충돌이 일어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위기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북한하고 고위급 대화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우리 무방비.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도 없죠. 없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를 했던 건데 뭐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방법이 할 없죠. 방법도 없고 그것도 명분이 없는 결국은 거잖아요. 이제 그 외교부가 꾀를 내서 남북 대화가 먼저 선행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급히 남북 대화를 준비했나요? 그렇죠. 그걸 하느라고 또 이제 북한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늦게 한 7, 8개월 늦게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듬해 8월에 고위급 회담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진전이 돼서 두 번 회의하고 거의
하기로 도장 찍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뻔하다가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받고 난 이후에 와서 이제 서명을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229 합의인데 네, 229 합의. 사실 굉장히 잘 만든 합의입니다. 그거는 그때 이제 북한이 내부에 아주 복잡한 권력 그렇죠. 사정으로 권력 인해서 승계와 뭐 이런 것들이 얽혀 한 달도 안 있었겠죠? 돼서 그 미사일 발사하면서 깨져버렸는데 만약에 그때 대화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서명을 하고 죽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권력 기반이 약한 김정은이 유군 통치를 하던 시절이라 그걸 뒤집어 엎을 수는 뒤집기는 없겠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조금 한국이 준비가 잘 돼 있고 서포트를 잘 해줬다고 한다면 그런 좀 다른 스토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 북핵 문제는 항상 그런 고비와 위기와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교안보사 한 20년 취재하고 네. 북핵 문제를 가장 20년 많이 동안. 그 비중을 두고 취재를 했지만 기억에 남는 아주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대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통일부 조직 개편을 보면서 하고 가장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이군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그 고비들이 지금 북핵 협상 30년 과정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